이게 뭐예요? 아빠, 이 여자 누구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큰아들은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방사선 치료받으러 병원 갈 때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으면서 다른 여자랑 웃으며 이러고 다니셨다고요? 이게 정말 아빠가 할 짓이에요? 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항상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맞아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뇌종양 투병이라는 시련을 겪으며 남편의 배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 삶이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늘 그렇듯 저녁 준비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을 따뜻한 식탁을 준비하는 일은 저에게 익숙하고도 소중한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저는 집안을 지키며 묵묵히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전념하느라 항상 바빴고 집안일과 자식들 키우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어깨 위에 놓인 책임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종종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장의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은 날이야. 거래처도 많이 늘어났어, 여보. 그의 웃음은 저에게 모든 보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웃음을 되찾기까지 저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도 또 실패했어. 남편이 무겁게 고개를 떨구며 말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인가 봐.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끝이 어디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우리가 버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저는 적금을 깼습니다. 이 돈으로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저를 도와주셨지만 저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이번에는 꼭 다시 일어설게. 라고 다짐하듯 말하던 남편의 눈빛을 보며 저는 그를 믿고 또 믿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돕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기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번듯한 공장을 차리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우리는 더 이상 경제적 걱정 없이 넉넉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으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를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조금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제가 병원을 방문한 날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유 없이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탓으로 여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뇌종양 2기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될 겁니다. 상황을 보며 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이라니요. 위험하지는 않은가요?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수술 성공률도 높은 편입니다. 방사선 치료가 잘 듣는다면 수술 없이도 종양을 상당히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가 전하는 말 하나하나가 멀게만 느껴졌고 그 충격 속에서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또 한 번 버텨야 할 시간이 온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뇌종양 2기래.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한대.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병원비는 보험 있잖아. 그걸로 처리하면 돼. 저는 그의 무심한 말에 가슴이 답답해져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감기처럼 단순한 병이 아니야. 치료도 힘들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대.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여보는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남편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가 하라는 대로 치료하면 금방 나아질 거야. 그의 무심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방사선 치료가 다가오자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일 첫 방사선 치료야. 솔직히 너무 무서워. 당신이 옆에 있어주면 조금은 덜 무서울 것 같아. 같이 가줄 수 있어? 남편은 무심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 중요한 회의도 있고 말이야. 저는 한숨을 내쉬며 간절히 다시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혼자 가기 힘들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신이 옆에 있어줬으면 조금 안심될 것 같은데. 하지만 남편은 냉랭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가서 치료 잘 받고 와. 그렇게 불안하면 수진이한테 연락해서 같이 하면 되겠네. 그의 무심한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딸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짐이 되는 것 같아 결국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 내가 정말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걸까? 병원에 도착하니 대기실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거나 옆에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함께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홀로 앉아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대기실에 혼자 남아 앉아 있던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나 보호자와 함께였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잡고 어떤 이는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며 서로의 존재로 힘이 되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에 빈 의자는 마치 저의 상황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여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나는 왜 이토록 버려진 기분이 드는 걸까? 그 순간 머릿속에 남편의 무심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받고 와. 그의 차가운 태도와 무관심은 제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올라왔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눈물 한 줄기가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대기실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이토록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절감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버텨야 할까? 이 결혼에서 내가 지켜온 헌신이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걸까? 제 마음은 점점 더 고독과 슬픔에 잠식되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대어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치료 잘 받고 왔지? 그거 봐. 혼자 가도 잘하고 오잖아. 그렇게 툭 던지듯 이야기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남편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 오늘은 늦을 거야. 그의 무심한 말이 날마다 반복되며 제게는 익숙한 변명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저와 단 한마디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곤한 얼굴은 마치 제가 무슨 말을 꺼낼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어디 가? 내가 병원 다니느라 시간을 같이 못 보냈잖아. 우리 오랜만에 주말에 바람 좀 쐬러 갈까? 용기를 내어 물어봤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출장 가야 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회사가 지금 바쁜 시기야. 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짜증스럽게 대답했고 제 질문은 항상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어김없이 집을 비웠습니다.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야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이 늦어졌어. 핑계를 대는 남편의 말은 이제 저를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더 쓸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는 늘 짜증 섞인 반응이 돌아왔고 그의 피곤한 표정은 저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집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저는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자동차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떤 여성을 마주보며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고 곧 그들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손을 꽉 쥐며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무슨 오해일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심장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돌렸지만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치료를 받는 내내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듯했고 그 여자와 다정한 모습이 제 마음에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택시를 기다리던 저는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남편에게 묻지도 못한 채 혼자 눈물만 삼켰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남편은 피곤했는지 쉽게 잠에서 깨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조심스럽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을 본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면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쉽게 풀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들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화면이 켜지자 제 눈앞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하트 표시가 붙은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는데 그 내용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이번 주말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같은 문구들이 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호텔 예약 내역과 확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주말에 호텔에서 만나 라는 문자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들고 자고 있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은 느닷없는 상황에 잠이 덜 깼는지 그냥 거래처 사람이야. 요즘 사업 때문에 자주 연락하게 됐어. 오해하지 마.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한테 하트를 붙여놓고 주말에 호텔에서 만나. 이게 다 사업 때문이라고?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격했습니다. 왜 남의 핸드폰을 몰래 봐? 그게 더 문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지 마. 그의 말은 저에게 더 큰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헌신하며 지켜온 이 결혼은 남편에게는 단지 외면할 수 있는 책임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핸드폰에 남아있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평생을 바쳐 믿었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남편은 이미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급하게 먹다 남긴 커피잔과 신문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치 그가 의도적으로 저를 피해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온통 적막했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밤늦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피곤한 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 내일 이야기하자. 그 말을 남긴 채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혼자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대화조차 시도하지 못하게 피하는 그의 태도는 제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하는 걸까? 가슴 속 깊은 외로움은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몇 배는 더 아팠습니다. 치료 중 느낀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 있겠지만 남편의 냉담함과 무시 속에서 느끼는 상처는 매 순간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싸우고 있다는 이 절망감은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 혼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무언의 비난처럼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날들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그러다 문득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해야 해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조용히 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로 향하는 듯했지만 도중에 차를 세우고 어떤 여성을 만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레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다정하게 옆에 앉아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야기하는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명품 매장에 들어갔고 곧 고가의 가방을 구입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매장을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해 라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제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카페, 백화점, 그리고 호텔까지. 저는 이 모든 장면들을 증거로 모아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듯했고 제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합시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얘기해야겠어. 이거 보세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켜 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앞에서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명품 가방을 건네며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카페에서 두 사람이 다정히 대화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 남편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어설프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오해야. 그냥 거래처 사람이야. 내가 일을 잘 진행하려고 친절하게 한 것뿐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래처 사람과 호텔까지 가나요? 그 손잡는 모습도, 허리를 감싸는 모습도 다 일의 연장이에요? 이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아들과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갑자기 이 밤에 오라고 하셔서 놀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것들 좀 봐라.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지만 자식들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이 여자 누구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큰아들은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방사선 치료받으러 병원 갈 때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으면서 다른 여자랑 웃으며 이러고 다니셨다고요? 이게 정말 아빠가 할 짓이에요? 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항상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맞아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잠깐 실수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의 실수라고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나 혼자 이 병을 견디고 있을 때 당신이 그랬다는 게 실수라고요? 이런 배신이 어떻게 실수일 수 있나요? 내가 잘못했어. 외로워서 나도 모르게 정리할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여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나만 배신한 게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배신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겁니다. 이혼해요. 당신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라면 왜 엄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병으로 아파하는 동안 아빠는 가족을 등지고 다른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저희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진실이 가족 모두에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순간 오랜 배신감과 상처가 조금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은 법정에서 강력한 힘이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제 마음에 남은 상처는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배신감은 여전히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두 아이가 제 곁에 있었고 그들의 지지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를 지킬게요.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들이 저를 다시 살아갈 용기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지자. 비록 지난날의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겠지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보이는 작은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건강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이어진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 덕분에
의사는 종양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 예후도 더 좋아질 겁니다. 라는 의사의 말은 제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고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지만 제 몸과 마음이 점차 회복되어 가며 저는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지며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힘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투병과 배신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와 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진정한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헌신과 신뢰 위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에게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느끼는 아픔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해질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